요즘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잡혀서 걱정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 인플레 원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담긴 논문, 보고서가 나와서 살펴봤는데요. 아니, 인플레 원인 하면 돈 많이 찍어서, 돈 많이 풀어서 그런 거 아닌가?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인플레 원인이 초고령화 시대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일명 인구 구조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자분들께서 딱 보셨을 때 이 중에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세대는 어느 쪽일까요? 5세에서 29세에 굳이 구분하자면 청소년, 청년층 정도, 혹은 30세에서 64세, 중장년층, 또 65세 이상의 고령층, 이렇게 구분해봤을 때 어느 층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를 높이는데 영향을 가장 많이 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을 딱 봤을 때 별 고민 없이 바로 30세에서 64세 중장년층을 선택했거든요. 제일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고 전체 생애 주기 중에서도 가장 왕성하게 돈도 쓰고 할 것 같은 연령대가 모여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보고서에서는 정반대, 중장년층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로 인플레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5에서 29세 주로 청소년층, 청년층,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인플레이션적인 측면이 강하고, 또 반대로 노동 연령층, 그러니까 중장년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0에서 64세 정도의 연령층은 오히려 물가를 낮추는 디플레이션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 물가를 높이는 데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건 생산보다는 소비, 즉 돈 쓰는 걸 더 많이 하면 되기 때문에 주로 소비하는 계층이 바로 청소년, 청년층과 고령층이라는 건데요. 상대적으로요.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요 10대,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엄카, 엄마 카드, 아빠 카드 받아서 쓰거나 용돈 받아서 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물론 아르바이트나 과외, 그리고 일찍부터 일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비율상 확실히 직접 일해서 생산해내는 비중보다는 소비하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고령층 같은 경우도 보통 65세 이상이시면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은퇴를 하시고 비율상 소비가 더 많기 때문에 소비를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청소년, 청년층, 고령층이 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선택했던 이 중장년층 30세에서 64세 같은 경우는 물론 소비도 워낙 많이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생산을 많이 해낸다는 겁니다. 쓰기도 많이 쓰지만 가장 활발하게 벌어서 인플레를 낮추는,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그래프로 한 장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의 가로가 연령대를 나타내고요, 이 세로가 인플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린 나이 5세에서 29세 사이, 이때가 인플레에 영향을 많이 주는 연령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30대에서 64세 요 사이가 될수록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인플레 영향이 마이너스다, 즉 인플레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시 65세 이후에 봤을 때는 여기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물가와 인구 구조 간의 관계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소년층과 노년층, 고령층은 인플레이션적인 반면 노동 연령층은 디플레이션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 노동자, 주로 30세에서 64세의 연령층은 소비도 하지만 소비를 하는 동시에 생산활동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는 반면에 피부양자, 즉 어린 나이대의 유소년층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소비 위주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경제 전체에 생산 대비 소비의 총량이 증가한다, 소비의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령화 시대가 올수록. 이렇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즉 고령화 시대가 오는 것만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특히 주장하는 부분이 지금까지의 50년과 앞으로의 50년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즉 인플레를 낮춰왔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면서 약 50년간의 열심히 일하는 시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면서 반대의 역할, 즉 인플레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인플레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낼 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50년과 앞으로의 50년은 정반대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구 구조 관점에서는 고령화 시대 때문에라도 인플레가 쉽게 내려가기 힘들 수 있다, 이렇게도 또 보더라고요. 이 그래프도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1970년대 이후의 물가입니다. 1970년대 이후에 물가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970년대 이후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내려온 게 오일 쇼크 이후에 기름 가격이 안정되면서 혹은 미국의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면서 인플레를 끌어내렸다 이런 이유일 줄만 알았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인구 구조도 분명히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빨간 선이 이 인구 구조인데 인구 구조상 1970년대부터 엄청난 노동력이 공급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의 50년은 그동안의 50년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이 4, 50년 동안 일어났던 일과는 반대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혹은 고물가가 유지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더라도 1970년대부터 2020년 즉 최근 50년 정도까지는 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즉 노동 인구죠.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꺾입니다. 빨간색은 유럽인데요. 유럽도 꺾이고 전 세계 검은색도 꺾이고 가파르게 증가했던 아시아 또 꺾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생산 인구가 늘었었는데 노동력이 많았었는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누려왔던 혜택이 정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이 노동력이 앞으로 부족해질 거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힘, 협상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전 세계적으로 파업도 많이 일어나고 임금 올려달라는 요청도 많아지고 노조 결성도 막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이유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노동자들은 강해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노동 환경 개선, 대표적으로 임금 인상이죠. 말 그대로 월급 좀 더 올려달라 요구할 거고 이게 결국은 물가 상승 압력,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래서 앞으로 50년 동안은 고령화 시대가 되고 그만큼 고령자에 비해서 노동자, 즉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의 몸값이 높아져서 또다시 높아진 몸값 때문에 물가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업들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려면 그만큼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제품 가격, 서비스 가격을 올려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이유 때문인지 최근에도 보면 미국에서도 그렇게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한다, 때려잡겠다, 실제로도 금리를 전례 없는 속도로 막 올리고 있는데도 임금 상승률이 쉽게 안 떨어지는 게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여전히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5%대인데 코로나 이전 장기간을 보더라도 2, 3%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었는데 이게 안정이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노동자들 몸값이 귀해지면서 인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 임금 내려가는 걸 잡는 데는 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림이 세계 인구 피라미드인데 2022년 전 세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일하는 생산 가능 인구 탄탄하게 있지만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고령층들이 많아지는 구조로 될 것 같고요. 정말 한국은 이미 허리가 얇아진 일하는 계층보다도 노령층, 고령층들이 또 많아진 구조가 또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50년, 그러니까 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정말 50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비교적 싼 물가,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폭발적인 이 생산 가능 인구의 성장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기여가 컸었죠. 무려 생산 가능 인구만 5억 명에서 10억 명까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기여를 하면서 중국이 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물가의 안정에 기여한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중국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래프도 보시면 중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이렇게 비중이 내려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노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봐도 앞으로는 대안이 중국이 아니라 인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목도 지는 중국과 떠오르는 인도. 인구 측면에서 봐도 중국보다는 이제 인도가 대안이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결국 미국, 유럽 또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또 값싼 노동력 혹은 생산 가능 인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제 중국은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 회색 그래프가 이렇게 둔화되면서 여기 2019년에 파란색 그래프 인도한테 역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이 노동력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가 인도가 올라선 거죠. 중국을 꺾고 인도가 처음으로 올라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은 마침 2021년부터 인구 정점을 찍고 총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하고 청년층 노동 생산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앞으로 감소하는 나라인데 반해서 인도는 마침 내년부터 즉 2023년부터 세계 최다 인구 중국을 넘어서서 세계 최다 인구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등극을 하고 또 거기에 인구 증가세가 2063년까지 이어지니까 앞으로 한 40년은 인도가 또 이 중국이 해왔던 역할을 대신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중국이 단순히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듭니다. 빠른 속도로, 지금대로면 2070년까지 한국, 대만에 이어서 세계 3위 정도의 속도로 고령 인구 구성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까지 50년은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거의 10억 명에 달하는 젊은 인구를 투입하면서 전 세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인플레를 잡는 데 기여했는데, 앞으로는 그 엄청난 10억 명의 인구가 이렇게 은퇴하면서 생산보다는 소비하는 데 기여하게 되면서 물가를 오히려 높이는 데 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10억 명이 넘다 보니까 중국이 와인에 꽂히면 전 세계 와인이 바닥난다,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인구도 많고 영향력도 큰 나라인데, 그 수많은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인플레까지 기여한다면 또 이 충격이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거기다가 마침 또 공교롭게도 2018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심해지는 구간이 중국의 인구가 꺾이는 시점과 겹쳐서, 야, 이거 음모론적으로는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그동안 중국을 잘 이용하고 있다가 이제는 중국을 버리는 거 아니냐, 인도를 대안으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중국을 버렸다, 그동안은 잘 협력하면서 노동력도 활용하고 이러다가요, 그래서 이제 인도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중국 손절하고 인도를 택한 거 아니냐, 한마디로 미국이 인도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이 자료를 보시면 2018년 이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을 기점으로 중국보다 인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마침 인도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앞으로 우리 인도가 반도체 제조하겠다, 중국 시장 뺏어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메이크 인 인디아 이렇게 슬로건 내걸고, 모디 인도 총리가 이제 우리 인도는 더 이상 칩 소비 국가, 제품을 쓰기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칩 메이커가 되겠다,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인도가 중국의 대체 시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사들도 최근에 많이 보셨을 텐데, 전 세계 큰 손 중에 하나인 애플조차도 아이폰 14 최신형 스마트폰을 이제 앞으로 인도 생산하는 걸로 제조 전략을 대전환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하고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에어팟 같은 다양한 제품들도 인도 생산한다는 전략을 발표하면서 진짜 인도로 이제 하나둘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인도 밀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엔 월가에서 이런 보고서도 냈죠. 애플이 생각보다 빨리 2025년까지 아이폰 생산량의 4분의 1을 인도로 옮길 것. 야, 전 세계에 만드는 아이폰 4대 중에 한 대는 인도에서 나올 것이다, 인도에서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제조 공장이 인도로 넘어가는 부분이 좀 느껴집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인도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신분제도 때문이다.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사실상 관행적으로 아직 여전히 계급제, 신분제도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신분제도가 어떻게 보면 무기력증을 만들고 성장 동력에 제한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 신분에 있는 이 노동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또 노력해봤자 이 위에 높은 신분으로 올라갈 수 없는데 열심히 해서 뭐해, 이런 무기력증을 만들고 전체적으로는 나라의 생산성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까지는 세계에서 인도가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문해율이, 그러니까 문장 해석 능력이죠, 문해율이 70%로 전 세계 평균보다도 한참 낮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또 이런 신분제 때문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 인구의 성장 측면에서 그래도 향후에 인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기간 동안은 또 인도가 많은 기여를 하고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인도가 중국의 대타 역할을 앞으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추세는 이미 고령화 트렌드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추세는 막기 힘들다고 합니다. 딱 그래프도 공교롭게도 60년대, 70년대 이후로 부양비 부담이 낮아졌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자료를 보시더라도 최근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부양비 부담이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과는 완전 다른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시고 일본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고령화하면 일본인데, 일본은 그렇게
이렇게 고령화 시대가 앞서갔는데 왜 인플레이션 안 왔냐, 일본은 장기간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보니까 일본이 정말 장기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유지한 게 맞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2.8%인데 이게 31년 만에 최고치랍니다. 세상에. 2000년대부터 20년 동안 높아져봐야 3%, 2%. 지금이 그렇게 난리인데도,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데도 일본은 2.8%가 높은 편에 속한다는 충격적인 그래프입니다.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물가가 안정이 됐었다는 얘긴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뭐 미국은 물가가 8%대 있고 유럽은 10% 넘는 국가가 허다합니다. 한국도 5, 6%대고요. 아니 그러면 일본 보니까 고령화랑 인플레랑 딱히 상관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리포트에서는 일본만이 가진 특이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예외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일본이 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래요. 여기 보시면 55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참여율이 주요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위. 말 그대로 고령층도 은퇴하기보다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일을 하면서 공급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를 낮추는데 계속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고령층은 주로 소비만 한다 이런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일본은 특이하게도 65세 이상 경제 참여율도 2위에 달하는, 말 그대로 고령층 노년층이 돼서도 계속해서 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플레를 낮추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노년층까지 계속해서 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낮은 임금 상승률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기간 월급이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월급 올리는 것보다는 가늘고 길게 오래 일하는 걸 일본이 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주들 입장에서도 월급을 많이 안 올려줘도 되니까 계속해서 해고하기보다는 고용을 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고용 안정성도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 압박이 낮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고령화를 맞게 될 서구권, 미국이나 유럽은 일본 대비 아무래도 이렇게 고용 안정성이 높지 않겠죠. 그러니까 해고도 좀 자유롭고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도 나는 임금 올려줘, 월급 올려줘 라고 파업도 하고 노조도 만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고, 아무래도 서구권이나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고령화는 임금 인플레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 나서는 왜 기업들이 특히나 로봇에 열중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도 제가 이 기사를 정말 흥미롭게 봤는데, 이 월그린부츠라는 미국의 대표 약국 체인이 있습니다. 엄청 대기업인데 여기서도 이제 약사가 부족하니까 약사 대신에 약사 로봇을 채용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보시면 로봇이 딱 처방전만 주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약들을 딱딱 순식간에 담아내니까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이 로봇 한 대면 약사 4명이 할 일을 그냥 순식간에 해낸다. 기존에 있던 약사의 업무량도 25% 이상은 줄어들고요. 회사의 비용도 연간 10억 달러 이상 절감된다고 하니까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로봇을 쓰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테슬라도 앞으로 일손을 돕는 로봇을 대량 생산하겠다, 휴머노이드형 로봇, 인간의 일을 돕는 로봇을 만들겠다 발표를 하는 걸 다시 한번 보면서 로봇의 진심일 수밖에 없겠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인플레 낮추는 데 기여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을 또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고령화, 즉 인구 구조 변화가 또 인플레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논문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고, 제 생각도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 논문과 한글로 된 증권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의견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